아이고, 김수석 교수님 워낙 또 김수석 변호사님, 예, 다 오셨네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저희 오늘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 좋은 미래에서 12월 3일 내란 행위 이후의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첫 번째 토론회는 12월 3일 비상계엄과 군의 국회 난입에 대해서 이걸 내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였고, 그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제 내란 행위라는 용어도 일반화됐고, 두 번째는 12.3 내란 행위에 관련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처벌해야 될 것인가, 처벌 범위와 수사 쟁점에 대해서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국민의를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죠. 예, 국회에 대하여 경례. 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 인사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미래 김성환 대표님 인사 한 말, 그 다음에 대한변협 박영훈 회장님 인사 한 말 듣고 토론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먼저 김성환 더 좋은 미래 대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강훈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진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진선미 의원님 오셨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박민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정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오기영 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토론회는 지금 한인섭 교수님 오셨습니다. 바로 좌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다음 김필성 법무민 가로수 대표 변호사 오셨습니다. 예, 발제 준비하십니다. 이윤재 명지대 법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 김남준 시민 대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다음 박경수 법무민 한중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다음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바로 인사말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대표님 인사말 모시겠습니다. 밑에 왜 안 되지? 아니 저걸 바로 체크를 해줘야 돼. 네, 마이크를 밑에. 촌스러라.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과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의 봄에서 본 바 있습니다만 오늘이 2024년 12월 12일인데 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5년 되는 날입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날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쿠데타는 일시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3일 날 친위 군사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 헌신, 그리고 우리 일부 군인들의 침착한 대응,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빠른 국회 결집 등등의 이유로 2시간 반 만에 그 군사 쿠데타를 진압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절차도 형식도
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국헌 문란 행위를 한 바 그게 결국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금 오늘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내란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군사 쿠데타 계엄은 종료가 됐지만 내란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내란 행위를 추가로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내란의 수괴를 감옥에 보내야 될 것인가 정신병동에 보내야 될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가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와 관련한 수사의 쟁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 내란에 가담했던 수괴부터 동조자까지에 대한 처벌의 방법과 쟁점을 나누는 일인데요. 우선 그 자가 대통령직을 계속하는 것부터 막고 그리고 나서 구속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죄를 잘 마무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토론의 주제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저희 국회에서도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결국 이제 탄핵 이후에 또 대한민국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다시는 이와 같은 내란 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좋은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수고 많으신 우리 오기영 의원님과 그 의원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한변협의 박영훈 회장님 인사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와 그 실패 후 국정 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는 일방적인 담화 및 1차 탄핵 부결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과 헌법의 틀 안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미 두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와 탄핵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이는 대통령 탄핵 요건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함께 내란죄 등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오늘 또다시 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탄핵 추진과 내란죄 수사가 오히려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담화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란죄 혐의가 있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권한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내란죄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최종 정리할 문제이지만 현재 검찰, 경찰 및 공수처의 아전 인수식 수사 경쟁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 관할권과 공조 수사 방안 등에 대한 객관적인 법리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수사기관이 앞다투어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긴급 체포를 주장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라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형사소송 절차의 후퇴를
지금 보는 심정이기 때문에 좀 거슬리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이런 좀 무리한 체포 시도 등이 발생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사태가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탄핵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오늘 담화로 인해서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긴급 체포는 예외적인 절차로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출석한 외에 달리 계엄 모의나 실행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행위 분담을 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나 명령의 적법성에 대하여 고민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행한 군인, 경찰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는 철저하게 거치되 정식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을 위하여 각 지방 변호사회를 비롯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사실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요구하는 국회의 결의에 대해서 바로 즉시 추천을 의뢰하는 서한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오늘 담화를 보고서는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탄핵이 앞당겨지고 탄핵되면 대행이 바로 추천 의뢰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제가 다음 주에 대만 변호사회와 국제 교류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국제 신인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하루만 참석을 하고 이틀 일정을 취소하고 화요일 새벽에 다시 귀국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항상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변협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마주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비롯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 유일한 법정 변호사 단체로서 제대로 기능함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한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이 헌정 질서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대한변협은 국민을 위한 보호자이자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3일부터 계속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우리 회장님 성을 바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본격적인 토론하기 전에 같이 오늘 의원님들 오신 분들 같이 사진 한번 함께 찍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에 좀 나오시죠. 그리고 발제자, 토론자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한인석 교수님께서 이제 좌장을 맡고 사회를 주재하시겠습니다. 토론회를. 그리고 발제자, 토론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함께 해주시죠. 한 분 소개를 안 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12월 3일 이후에 제대로 잠을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오늘만 해도 한 30분 뉴스를 놓치고 있으면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뭐 한 달처럼 살아가는 나날인데 참 이 과정이 수치스러우냐 자랑스러우냐 한번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수치스러운 점이 있죠. 우리가 이런 나라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냐, 그것도 모르고 뽑았냐 하는 점에서는 이런 대통령을 가졌다는 점은 수치스럽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 계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계엄이 일어난 나라 중에서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목숨을 걸고 그냥 해제시켜버린 나라는 이 전 지구상에서 딱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의장도 담 넘어오시고 모두가 담 넘어오시는 젊었을 때부터 아마 단련된 그런 DNA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되고 국민은 국회를 지켰고 국회는 국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못 지켰다면 끔찍한 재난이 온 사방에 일어났을 그 과정들을 하루를 넘기기 전에 단번에 끊어낸 이 국민적 저력은 전 세계 자랑하고도 남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국회에게, 국회는 국민에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법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가 아마 시각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내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조문 하나하나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판례도 조문도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란자 요건을 꼼꼼히 한번 따져도 보고 내란죄가 다수가 관여하게 되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 법적 소추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내란 이제 탄핵을 할 때 내란과 탄핵의 또 차이점이 좀 있죠. 중대한 법 위반 요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또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또 이제 토론자들이 토론해 주시고 그래서 총 저희들에게 할당된 시간이 늦어도 6시에는 마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발제자들은 한 15분 이내로 각각 해주시고 토론자들은 한 7, 8분 해주시고 또 이제 상호 토론도 있을 거고 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질문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간의 급박성을 다루니까 개개 토론자 소개는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돼서 지금 제가 이제 분량은 꽤 되는데요. 요점만 사실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토론회에서 언급되는 특히 사실관계, 법률적인 의견은 이제 각자 이제 발표자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실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 번 하면서 하겠지만 디스클레이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보도된 내용, 추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이후에 사실관계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말을 하다가 사실관계 약간 틀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23분경으로 지금 언론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잘 알려진 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거의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출동을 하였고 처음에 이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패스한 다음에 1시간 정도 만에 이제 완전 무장한 특공대,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전부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됐고 다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툼은 사실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내용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아일보에서 어제 정도에 정리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일지가 있습니다. 이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용을 기소에 이른 이 내란죄에 대한 중요 판례가 잘 알려진 그 전두환 일당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 구륙도 3376 전원 합의체 판례인데요. 이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보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일반적인 형법 규정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일단 보이는데요. 일단 그 참가 형태에 따라서 정해진 법정형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래서 행위 태양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돼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 특징인데,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러니까 2항 2호에 보면 모의에 참여하거나라는 말이 되어 있어서 단순 관여 행위, 그다음에 모의에 참가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형법 그 이론에서는 공몽동정범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그 판례 이론상 이제 공부로 묶어서 정범으로 처벌을 하는데, 특이하게 내란 같은 경우에는 모의에 참가한 행위도 별도의 구성 요건으로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상적으로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될 관순 강요 행위도 정범으로 처벌 보고 있다는 것이 이 규정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을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형법 이론상 초과적인 그런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별도로 입증해야 될 새로운 이제 구성 요건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판례에서 찾아보는 것처럼 내란 행위의 시작 시점과 종결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국헌문란에 대해서 형법 91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정황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인정이 된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의가 필요할 거고요. 이 고의에 대한 내용은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 이걸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런 의사가 인정된다면 고의가 인정되는, 일반론적으로는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초과 구성적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입니다. 이 국헌문란의 목적은요, 제가 이걸 좀 여기 페이지를 넘어서. 외부적으로 이제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된다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A에서 F까지 6개인데 사실 이게 7개입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 걸 안 넣었는데요. 지금 그 국헌문란이 12.12로 시작된 그 군사 쿠데타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행위들을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예비 검속,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점거 폐쇄, 그다음에 보안 목적에 대한 계엄군 배치, 광주 시위 진압, 이른바 이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그다음에 정치활동 규제, 이 7가지를 그 전두환 일당의 대표적인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열거하는 이유는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번에 12.3 그 쿠데타 행위에서도 이와 거의 일치하는 행위들이 명분적으로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폭동 및 협박인데요. 이 판례는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및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강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른바 최강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학상 잘 알려진 것처럼 제가 여기에 인용한 거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법률 용어 사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대상을 불문하고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내용상 대상을 불문하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미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제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그 폭행의 행위의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을 최협의부터 최강의까지 4단계로 나누는 형법상 이론이 존재한다는 건 여기 이제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협박에 대해서는 최강의 협박이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강의의 폭행과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외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들은 최강의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판례도 형법 제87조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 유형량의 행사나 외푸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 유형량의 행사가 병렬적으로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악의 고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국민에게 해악의 고지라고 느낄 수 있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내란죄에서 말하는 최강의 폭동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어디까지가 내란죄의 종료 시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 위헌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전두환 쿠데타에 대한 판례에서는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하면 기소가 되고, 지금 이 기준에 미쳐볼 때 12월 3일 날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이미 그 내란 행위에 기소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후의 민장을 보면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뭐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건 아니다, 또는 뭐 짧게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미 그런 폭동이 발생을 했고요, 했다면 기소에 이른 것이고, 그런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활동에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란은 기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란이 상태범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상태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종료될 때까지는 내란 행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내란의 상태는 뭐 이제 통설도 그렇고 판례 입장에서도 이게 구체적 위헌범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표현이 제가 뭐 찾아본 판례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내란 음모미 선동에 대한 최근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음모나 선동이 문제된 케이스에서 실질적 위험성이라는 요건을 판례가 계속 이제 그 전부터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실질적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읽어보면 이런 선동에 따라 내란 피성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도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내란 행위도 뭐 이런 실질적 위험성이 계속되는 그런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런 상태가 인정되는 동안에는 내란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길게 예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란죄의 기소 성립 및 종결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전에 내란 행위에 대한 내란 정범은요, 이른바 단순가담 행위나 공모에 참여한 행위까지 모두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내란 행위가 종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행위에 관여한 자 모두가 내란죄의 정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란 행위가 지금 종결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관련자들이 여기 지금 관련해서 했던 분들이 내란죄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는 범위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두환 일장의 쿠데타의 경우에는
법원은 비상계엄의 확대 조치를 내란 때의 폭동으로 판단한 다음에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폭동 행위들이 모두 단일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의 해제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의 해제될 때를 그 내란죄의 폭동의 종료 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판례의 취지를 보면요, 비상계엄을 기계적으로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 내란죄의 구체적 위험이 종결됐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비상계엄의 유지 상태가 구체적 위험의 현존 상태를 판단하는 일종의 지표가 됐다면 12.3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의 현존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사실관계들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일지에 관계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문 기사들이 인용해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헌문란이 목적이 인정되는 내란 행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엄 포고 행위가 있습니다. 계엄은 헌법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전면전 상황이 터져서 여기저기서 총알이 날아들고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를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이런 상황에 군사력이나 일반적인 행정사법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군을 투입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의 질서나 또는 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그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되는 그런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적어도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제도 집회 등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영장제도도 그렇고 집회 등의 자유는 정책 기본권이라서 그 기본권 제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본권들이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법원의 권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 내란 사건의 경우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라 인정될 정황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면전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었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에 아무런 문제도 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등은 야당의 국정에 대한 비협조 사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요. 오늘도 뭐 이런저런 주장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설사 그런 주장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을 선포될 상황, 그러니까 변면전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엄 포고 행위,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예의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그러니까 계엄 포고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되는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계엄 포고령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지금 이제 1호부터 6호까지 이제 선포가 됐고요. 이게 지금 그 선포령을 보면요, 12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시에 포고된 거로 되어 있으나 동아일보 보도의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찾아본 연합뉴스, 그러니까 우리 국가기관통신망인 연합뉴스에서는 2024년 12월 3일 23시 34분에 포고령이 공고가 됐고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계엄사령관 임명이 23시 25분에 있었고요. 포고령 발표가 23시 27분에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계엄 중에도 국회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알려진 것처럼 오히려 계엄법 4조 2항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개회를 이제 요구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포고령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의 활동을 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헌법 제77조 3항 및 계엄법 4조 2항을 위반한 위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항을 보시면
그 정책 기본권 중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외에 일반적인 일체 행위들을 모두 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물론 그 개헌법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자유 등을 사실 제한하는 이유가 단체 행동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비상 상황에서 개헌법도 단체 활동에 대해서만 이제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일체 행위를 금하는 것, 심지어 뭐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서위 선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이걸 모두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하는 것, 그다음에 이러한 것 결합이 돼서 정치 활동을 금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일체 활동을 금하는 것도 역시 이제 헌법과 개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것, 그다음에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그 전두환 일당의 대표적인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엄사령관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계엄사령관 일단 보시면 5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에 대한 이제 명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의료인들은 계엄사령관이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든요. 근데 의료인들은 일단 계엄사령관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위치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게 허용이 되기 위해서는 동원 또는 징발에 해당돼야 되기 때문인데, 당시 상황이 동원 또는 징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행위는 동원 또는 징발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고령 역시 헌법 제77조 3항 및 계엄적 9조 1항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고령 제5호에 처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하에 보시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단한다는 또 말이 나오는데, 이런 형사범죄로 의율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대로라면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뭐 중대한 위법 또는 뭐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법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역시 위헌위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거 뭐 여기 계엄사령관에 관계된 부분은 제가 여기 다음에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의 위협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금 오늘도 그 대통령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한 이유는 수사를 위한 목적, 그다음에 강제수사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헌법 제77조 3항 및 계엄법 9조 1항에서 말하는 영장제도의 예외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장제도의 예외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특별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먼저 공고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계엄사령관의 공식 공고가 이 공고문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23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 임명은 23시 25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군 투입은 계엄령이 선포된 바로 직후 약 2, 3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늦게 잡아도 당일날 저녁 10시 반 이전에 이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미리 공고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이루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은 영장제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알려진 것처럼 영장제도 이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장제도는 그 헌법에서 규정된 헌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상 제도인 영장제도를 우회해서 국가기관에 대한 헌법상 기관에 대해서 군 투입을 한 것은 역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내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군 투입의 위헌성은 사실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명백한 국회 헌법 기능에 대한 이제 침탈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계엄에 대한 헌법 제77조는
국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국회에 대해서 할 수 없는 행위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 지금 군을 그렇게 투입하는 게 지금 가능합니까? 또는 그 이전에 가능했나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거면 이때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판단은 아마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5항은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5항, 6항은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8항만 얘기하겠습니다. 16조 8항. 제가 이제 비상계엄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당의 압수수색 방해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요거 항을 바꿔서 뒷부분에서 이걸 내란죄의 종료 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내란죄가 만약에 현재도 내란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내란 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앞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만 8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재 지금 구체적인 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행위 역시 내란죄에서 말하는 그 최강의 폭행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만 하나 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오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를 하셨는데 담화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 행위가 내란 선동 또는 내란에서 말하는 최강위의 협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볼 경우에는 이 행위 역시 포괄일죄로서의 내란죄의 행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본건 내란죄가 기소에 이르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판례상 명백합니다. 이게 다수인이 결합하여 그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라면 이미 기소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이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위험이 현존했을 때 내란이 기소에 이르렀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이런 기준에서 전두환의 그런 내란 행위인 경우에도 전국적인 비상계엄 확대 행위가, 사실 비상계엄 확대 행위 자체는 일종의 행정조치 같은 것이어서 그거 자체가 무슨 폭동이나 이런 행위를 구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구체적 위험성 때문에 그 행위를 내란 행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사실 그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10시 25분경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부터 사실은 그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서 그때부터 사실 기소라고 불릴 수 있고요.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군이 들이닥치고, 그 다음에 국회 경비대였나요? 경호대가 그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내란 행위는 기소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내란의 종료 시기 문제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죄는 그 수개만이 아니라 모의에 참여하거나 단순가당한 자도 모두 내란죄의 청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종료되기 전까지 내란 행위자와 의사가 일치하여 그들을 도왔다면 모두가 내란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위헌적 행위들 중에 국회에서 군이 철수한 이후에 발생한 행위들도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담화도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만약에 본건 내란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두 이제 그런 행위들이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국회에서 뭐 여당 의원들이 여러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제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런 행위들이 지금 내란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내란죄의 정범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딱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후에 사법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논점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판단 기준과 폭행의 종료 시점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란죄는 구체적 위험 범위와 상태 범위로 실행의 기수 시기는 구체적 위험 상태가 인정되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료 시기는 구체적 위험이 종료되었을 때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내용들은 뭐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제가 결론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권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 및 법률상의 권한을 남용하고 특히 군 통수권을 이용하여 내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란의 수기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내란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현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 제가 잘못 알고 제가 전에 듣기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제2차 내란 제2차 이제 계엄이나 선포나 이런 상황이 현존하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역시 그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구체적 위험의 현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 종료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헌법상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의 종료 시점이 탄핵 의견 실점 또는 대통령 하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발생하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들은 내란 정범이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내란의 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편면적 방조범 문제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방조범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란죄의 정범으로 인정되는 자들과 서로 이제 공모한 정황이 인정이 되고 그 내용들을 일부 분담해서 행위 실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내란죄 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판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란 목적 살인이 문제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언제냐면요. 이른바 박정희 이제 시해 사건, 암살 사건에서 그 내란 목적 살인이 인정이 됐습니다. 김재규 장군에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김기현 비서실장이자 비서실장도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김기현 실장은 나중에 사형에서 이제 감형돼서 결국은 사형당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그 내란 목적 살인은 침하범이어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아마도 공모 공동정범 법리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적시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판례가 이제 판례 요지 부분에서 적시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적시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상 이 정도. 그냥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뭐 알겠어, 하여튼 알겠어라고 답변한 김재규 장군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공모로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 정도의 동조 행위만 있어도 사실은 그 내란 목적 살인이 공모공정정범으로 인정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정도 되는 행위도 내란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뭐 이 정도의 동조가 있었으면 인정이 되는 거, 이 정도 인정도 안 되는 경우에는 편면적 방조의 법리가 적용이 돼서 내란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된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란 행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쿠데타를 일으켰던 여러 세력들이 다 천수를 이루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줄었고, 그다음에 뭐 박정희나 또는 이승만에 대한 헌법적 또는 법률적 그런 판단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법대로 처벌받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런 행위를 재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뭐 굉장히 세세하게 내란죄의 어떤 구성 요건, 해당성 부분을 짚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들어야 되지만
시간상 이 정도로 뭐 하고요. 한두 개 한번 정리해 볼 것은, 아니 대통령이 현재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한 계엄령을 발표한 것이 무슨 내란이냐. 내란이 되려고 하면 5.16이나 5.17처럼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한 게 내란이지, 대통령이 뭐 합법적 권한 행사를 한 것이 무슨 내란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형법 규정을 보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이라고 하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이 뭐냐? 조문에 오해할까 봐 우리 형법 제정자가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헌법기관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헌법기관은 뭐냐? 국회가 헌법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입니다. 그 헌법기관을 군대나 경찰을 동원해서 권능 행사를 못하도록 불가능하게 만든, 그게 내란이다. 그러니까 제야의 군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잡는, 그거는 내란이지만 현재의 대통령이 내란을 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할 수 있는 정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도 적어놓고 형법에도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일러줘야 되는 것이고, 목적은 국헌문란의 목적이고 수단은 폭동입니다. 폭동은 뭐냐면 군대와 경찰을 불법한 목적에 동원하면 그게 바로 폭동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명령을 내리는 순간 폭동이 되어버립니다. 국회에 도달 안 해도 그거는 폭동이 된 거고, 국회 유리창을 깼느냐 안 깼느냐라고 하는 게 폭동의 기수 여부가 아니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딱 들어가면 바로 폭동성이 충족되어서 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제 종료되었느냐라고 할 때 80년 5.17을 이야기할 때 5월 17일에서 시작해서 5월 28일 날 종료되었다고 판결이 그렇게 내리지 않고 81년 1월 24일 완전히 정상적인 정부로 정상적인 말이라는 말이 있어가지만 돌아갔을 때 폭동은 종료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자기 내란 행위에 대해서 말 안 들은 사람을 해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대통령이 여러 종류의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 통수권 행사 뭐 이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내란의 위험성의 범위 속에 들어간다. 뭐 이제 이런 점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말 계엄포고령 제1호를 보니까 아까 23시 27분이라고 했는데 그걸 언론에서 보는 순간 포고령 자체가 100% 내란죄 요건을 딱 충족시킵니다. 국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가 내란죄의 빼박 증거를 딱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또 이제 대통령이 계속 담화를 하잖아요. 담화를 하는 게 너무 좋다. 오늘 담화는 자기 동기를 다 밝혔잖아요. 근데 우리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뭐 제일 어려운 게 동기를 확정이 어려운데 오늘 한 20분 사이에 동기를 다 진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간단하게 끊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말하면 할수록 그 말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채는 뭐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담화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내란죄의 집단 범죄성 역할 분담, 이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우리 이윤재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이윤재 교수입니다. 앞에 김필성 교수님이 변호사님께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이 흥미로운 게 이제 이런 그 집단 범죄라는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리적 논쟁도 있고요. 또 이번 일도 이제 대통령 혼자서 내란 행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역할 분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 형법이 어떻게 이걸 규율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3페이지를 펴시면 내란죄의 성격이 이제 집단 범죄라고도 하고 군집 범죄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 성격을 보면 이제 상당수의 숫자가 이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출 정도로 어느 정도 조직화가 돼 있다. 그리고 우리 형법상의 내란죄의 특징은 이제 내란 목적, 이 목적범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내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조직체를 갖추고 이 사람들이 그 내란 집단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23페이지 맨 밑에 각주 6에 보면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란 집단이라는 하나의 이 조직 체계가 생기는데,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내란 집단이라고 하고,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란 집단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어떻게 돼 있느냐. 특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그걸 나눠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쪽에 보시면 우두머리, 과거에 수계라고 돼 있었는데 저기 이 수계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 참여자, 그러니까 이 계획에 모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의 참여자라고, 지휘자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큰 단위든 작은 단위든 어떠한 일정한 책임을 지고 그 안에서 이제 지휘를 하는 자겠죠. 그런 사령관도 있겠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부대 사령관도 작은 단위에서 이제 그 지휘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랑 비슷한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 이제 모의라든지 지휘는 아니지만 그저 버금가는 어떤 중요한 역할들, 탄약 식량을 운반하거나 격리나 보급을 담당하는 자 등 상당히 그 내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고, 근데 또한 이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사람으로 모의 참여도 안 하고 지휘도 아니고 중요 임무를 하지는 않지만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하면 이것도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 임무 종사자의 비슷한 역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밑이 이제 부하 수행자는 별 생각 없이 따라하는 사람들, 단순 관여자, 특별히 아주 폭동에 자기 직접적인 폭동이나 이제 약탈 이런 것들은 안 하지만 이게 이제 집단에 가담해서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제 그러니까 수계, 중요 임무를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따르는 사람들, 이 정도 세 가지 정도의 분류를 가지고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례에서 이제 상당히 지금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이게 좀 약간 민감하긴 한데 이 군이 할 때는 군대와 경찰이 사실은 실행행위를 갖다가 이제 역할을 담당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제 대통령이 누가 건의를 했다고,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걸 회의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 회의가 있을 텐데, 이 모의에 가담이 대법원이 이걸 한 번에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 모의에 가담하는 거게 되고, 또 대법원이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집단 범죄의 특성상 일부 가담 전체 책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전체에 있어서 요 정도의 모의에만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란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행행위를 한 또 경찰이라든지 군대 이런 사람들의 책임 보면은 TV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어떤 군인들은 이렇게 미안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간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애매합니다.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근데 대법원이 우리 내란죄에 대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내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간접정범으로 범하게 할 수 있다는 면이 있으니까 또 사실 그런 사람들은 실제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5쪽에 보시면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공동정범, 그러니까 이 구성원 밖에 있는 사람은 공동정범이 될 수 없겠죠. 정범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집단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교사 방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은 내란에 대한 방조범이 있는데 저희는 방조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 방조 자체를 이렇게 형법에서 규율해 가지고 각각 역할 분담을 에 따라서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형법은 이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 그 집단에 있는 역할, 자기가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각각 형을 정했기 때문에 교사 방조로 집단 외부에 있는 사람이 교사 방조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는 견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일본 형법도 저기 내란 방조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방조죄를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뭐 그런 식의 외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우리 군이나 뭐 경찰이나 뭐 이런 거기서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외부에서 뭐 역할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근데 흥미롭게도 2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저기 학계의 다수가 이 내란 집단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사 방조에 의해서 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26조에 가시면 우리 내란죄는 선전선동죄를 또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비 음모죄, 그러니까 예비 음모죄라는 것은 그 범죄의 그 실행의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준비 행위를 말하는데, 이 선전선동을 갖다가 예비 음모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는 아주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이 역할 분담이라는 집단 범죄의 특성 때문에 그 내부에 있어서 역할 분담과 외부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가담할 수 있는지 이런 학리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인 것 같습니다.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재 교수님 굉장히 긴 발제를 준비했다가 이 발표 시간이 굉장히 짧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약식 버전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긴 버전 곧 들을 거고요. 지금요 우리 또 이제 형법 조문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87조 보면 지금 이제 2호가 그런데 모의에 참여하거나라고 돼 있잖아요. 모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는 12월 3일 전날 이전에 알았던 사람은 다 모의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딱 지으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휘하거나,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군대와 경찰의 병력을 자 이렇게 이동해 라고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병력을 이렇게 가고 누구는 뭐 과천으로 가고 누구는 국회로 가고 이 병력을 이렇게 돌리고 라고 하는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다 지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여기에 딱 맞는 게 추경호 의원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하거나 지휘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휘를 이제 대통령과 이 추경호 의원이 어떤 교신을 했는가, 국방부 장관과 추경호 의원이 어떤 교신을 했는가, 이거는 증거로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는 다음에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모임 자체 국회의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가 그 밖의라는 단어를 우리 형법 제정자가 쓴 이유가 전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 밖의 중요한 임무가 있을 거다. 얼마나 중요한 임무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행위를 딱딱딱딱 분류해서 정리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 다음 발표할 때 그것까지 정리해가지고 더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김남준 변호사님. 예. 좀 급하게 토론회 일정이 잡히면서 좀 발제자들도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에 생략에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월 3일 이
저 내란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제가 언론 같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성공 확률이 93점 몇 %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단 실질적으로 2시간 몇 분 만에 이렇게 진압을 해버린 상황이 된, 물론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세계적으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은 만약 우리가 이걸 정말로 이 헌법 절차 내에서 극복해낸다면 다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좀 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는 내란인데 내란과 사실은 이 바로 이제 탄핵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주로 내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 탄핵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여러 탄핵 사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에는 역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모두 필요한데 실체적 요건은 헌법 및 법률 위반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데 그냥 모든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경우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적 실책이나 경미한 법 위반은 되지 않고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국민의 신임이 전적으로 상실할 만한 헌법 질서의 중대한 침해의 경우 그 경우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는 가중정족수가 적용이 되고 또 역시 의결에도 가중정족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기간은 심판 청구 접수일부터 180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 국가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날짜가 상당히 빠르게 정되었습니다. 63일 그리고 91일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 성립 요건과 본 사건의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른 발제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발제를 하시기 때문에 모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대성 요건 36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성 요건은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 즉 경미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헌법 수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을 또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파면으로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필요성이 명백해야 하고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우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법 위배 행위를 통해 중대하게 배반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정치적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행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곧 접수가 되었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많은 게 있으면 일단 내란죄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이 내란 행위를 통해서 헌법 질서를 침해한 것은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회를 침탈했고 그리고 체포까지 하려고 했고 하는 그런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수호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윤 대통령 행위는 헌법 질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파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 신임의 배반이라는 관점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적으로 삼아서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고 결정적으로 내란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근본적으로 배반했습니다. 즉 국가적 손실과 헌법 수호 필요성의 비교한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단기적 국가적 손실보다도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실제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 행위도 여러 사실 탄핵 사건이 있었죠. 조국 혁신당에서는 탄핵사를 15개로 정리해서 탄핵 소추서를 작성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그 사유들은 만약 헌법재판소에
간다면은 정말 탄핵이 이루어질지 여부에서는 약간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뭐 물론 내란 행위 경우는 저 법률가들이 볼 때 탄핵 사유로서 명백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타 탄핵 사유 부분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정치적 보복을 하거나 법치적 권력불 침해의 행위 같은 경우,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특정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당한 수속 기소 등도 사실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족, 측근, 특정 집단을 위해 권력을 사유했다는 의혹 같은 경우도 사실 탄핵 사유는 되는 것이죠. 도이치모터스 양평고속도로 사건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병 특검범이나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재적 한계를 일탈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여러 가지 사료도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시행령을 통해서 법률을 우회한 여러 가지 일들,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서 확장한 것, 경찰법을 위해서 경찰국 신설한 것, 법무부가 인사시경처의 권한을 침해해서 인사검증하는 시행령 통치, 그런 부분도 사실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타 쟁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정리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권한 위임한 부분이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권한 위임 같은 경우는 원래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해서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에 인정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 행사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헌법상 근거도 없기 때문에 헌법 위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사결정만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한다면 이것은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한 체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권한을 행사해버리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고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와 면담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역시 내란, 여기서 공범이라는 그런데 이제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이선후 때 담화를 발표한다고 해도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고 대통령 권한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로지 탄핵 소추를 통해서 즉각적인 직무 정지만이 최선입니다. 탄핵 소추 표결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적 책임은 아까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 구속 시 권한 대행 여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 현재의 상태는 사고는 아니고 뭐 고리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문헌 해석에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소 제기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명명 규정이 있어가지고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상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 해석을 했을 경우 공소 제기되어 구금되더라도 그 권한을 여전히 가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탄핵 소추를 통한 직무 정지가 꼭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게 불확실성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약간 정치적인 부분을 한데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심판 절차의 정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피청구인이 되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즉 그런 재량적으로 정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이기 때문에 재량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내란만을 탄핵 사유로 담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걸 정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신속성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어떤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자들 발표 마치면서 박수도 안 많쳤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박수 한번 치고요. 예, 이어서 박경수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국방부에서 법무관리관으로 일을 했고 또 법무관으로 장기간 복무를 하면서 이 군에 관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행위는 이건 사실은 뭐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낫이나 쇠서랑 칼 뭐 이런 걸 들고 해도 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이라는 형태로 폭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근본의 사태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에서 조금 더 포착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토론자가 이 지금 발제자들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좀 올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별도로 배포해드린 그 문건의 4페이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제목은 뭐 중요 임무 종사자와 부하 노동자를 뭐 구별하는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작전 통제권의 문제입니다. 이 군인들이 작전하는 전개는 모든 행위들이 이 비상계엄화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개념상 이제 작전 통제권의 범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은 이승만 1950년 7월 14일 이래로 작전 통제권이 미군에게 이제 이양되거나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통수기구가 협의를 해서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의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통제권, 특히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군에게 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위기 조치 시에 이 작전 통제권이 언제 이관이 되느냐면은 데프콘 3 때입니다. 그래서 전시가 아니더라도 그 직전에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은 지금 그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한미연합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주요 전투부대들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죠. 이번에 동원됐던 부대들이 다 거기에 상당 부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 사태에 해당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제 작전 통제권이 미국 측으로 이관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상황에서 미국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기조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우리 군의 메커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미국은 통보를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내란 행위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란 행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이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군의 적어도 장성급 이상의 장교들은 아주 오랜 동안 그 우리 위기 조치 시에는 군의 작전권이 미군에게 이관이 돼서 한미연합 사령관의 지침, 지시, 지휘를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 당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다라고 대통령이 비록 선포를 했지만 그것을 수령하는 또는 수명하는 장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위기조치 매뉴얼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 병력들을 지휘하고 지시하고 진입시키고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금 국회나 선관위에 진입시킨 그런 행동들은 상당히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란죄라는 것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반대쪽에 군사 반란이 있는 겁니다. 군형법 제5조에 나와 있는 반란죄의
해당되는 건데 이 군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해서 반란을 하는 것,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폭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반란인데 내란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1980년, 79년 그때도 반란죄도 같이 적용이 됐는데 군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형법상의 내란죄보다는 군형법상의 반란죄라는 구성 요건에 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첨언할 것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평시 작전권을 우리가 회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코다 연합 권한 위임이라는 방식으로 평시에도 상당 부분은 미군에게 이제 위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투 병력들을 이동하고 전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극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런 여기에 맞는 걸맞는 상황의 어떤 성숙도 없이 또 그러한 설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그 윤석열의 담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뭐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극히 민감한 군사 외교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고려 없이 덜컥 이렇게 선포를 해서 이 군에 있는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항명이나 뭐 이런 실존적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던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란 사태에 있어서 군사적인 측면, 반란죄의 측면에서도 한번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미처 잘 모르는 군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추가해 주셨고요. 예, 그다음 유성익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저는 미처 토론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적인 관점에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 내란 행위 안에 비상계엄이라는 문제가 이제 섞여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전두환 80년 전두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협박으로 받고 그걸 폭동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이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협박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란 문제하고 비상계엄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상계엄 물론 그때 전두환 판결에서는 이제 확대가 문제가 됐고 지금은 선포가 문제가 된 거니까 양자는 구분이 되는 건데 당시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 자체만으로도 폭동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실체적 요건하고 그러니까 내용적 요건이죠. 그리고 절차적 요건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실체적 요건, 그러니까 내용적 요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쉽게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전시사변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전시나 사변 이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명백하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병력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체제로는 특히나 경찰력 같은 걸로 어떤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반드시 병력이 개입되어야 이 사태가 정리될 수 있다 또는 수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반드시 경찰력을 넘어서는 군 병력으로서
이 사태에 응했어야 됐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쪽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을 한쪽에서 입증 부담을 져야 하고 그것에 입증을 못 해놓거나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실체적 요건에서는 충족을 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력으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차적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이제 처벌 문제, 내란죄 처벌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탄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 또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크게 꼽아봤을 때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게 규정이 지금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번 따져봐야 될 쟁점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절차적 요건과 관련된 문제는 그 계엄 선포 시에 이제 공고 절차입니다. 공고 절차와 관련해서 한번 이제 공고도 안 했고 특히나 선포를 할 때 공고를 안 했고 어디에 또 이게 이제 국법상의 행위와 관련돼서 이제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보에는 나와야 되는데 공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없다는 점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하고 또 국무회의에 심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국무회의 심의하고 계엄사령관 임명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엄사령관의 임명을 국방부 장관을 추천했던 거는 뭐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국무회의 심의는 지금 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게 과연 지금 국무회의일까 그런 좀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엄 선포 시에 이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일에 그 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모였던 국회에서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통고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도 잘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이 헌법상으로 국법상 대통령이 행하는 국법상의 행위는 이제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하고 관계 국무위원들이 이 부서, 그러니까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제자 보도로 밝혀졌지만. 부서 같은 거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서도 사실은 뭐 회의록 같은 것도 없고 정식 문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실 이 중에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과 관련돼서는 명백하게 지금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실은 원인 무효인 이 비상계엄을 이제 활용하거나 사용해서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 두 분의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가 꼭 답하기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이나 또 의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스스로 풀지 못한 약간의 이제 의문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1인당 한 2분 정도씩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남근 의원님.
네, 어제 이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제 통치행위론이라는 것들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한 80년대 초반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제 소위 통치행위론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론이 있었지만, 뭐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그 뭐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법률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 등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일관된 대법원 판례여 가지고 그냥 근거보다 이렇게 했는데, 또 갑자기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통치행위론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탄핵 심판에서는 이제 쟁점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뭐 헌법재판소가 인정할 가능성은 뭐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이제 보수적인 그런 정치 세력,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집을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보이는 것 같고, 이미 문자가 이제 뭐 통치행위인데 어떻게 그걸 그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오고 있어서 이 통치행위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이나 좀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성환 의원님, 예. 예. 그 헌법재판소 51조 심판 절차의 정지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강행 규정 같아 보이지는 않기는 한데, 예컨대 토요일 날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의 이제 심리가 시작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략 2달,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 정도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팬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근거로 좀 길게 끌 가능성이 있는 건 혹시 아닐지, 그런 우려는 없을지,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예, 한 분 의견 더 받겠습니다. 예,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도시생연구원의 김종현입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그 통치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DJ 정부 때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통치행위라고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었죠. 그래도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 통치행위를 할지라도 대북 송금 사건을 할지라도 국무회의나 할지 절차가 있다. 그걸 생략하고 했던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통치행위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해서 절차하자도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이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지금 현재 여러 여당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가 고도의 통치행위가 있으면 저희의 통치행위가 있는지, 어떤 그 통치행위의 한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졸업 논문에 저도 전 통치행위라는 논문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서 40년 된 일입니다. 벌써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행위의 어떤 한계라는 건 통치행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자 토론자께서 1인당 한 2분 정도씩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먼저 하실까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셨죠. 통치행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놨는데요. 5.18 그러니까 전두환 판결 14항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은 이게 사실 그 판례의 같은 한 문장이에요. 전체가 지금 한 문장의 결론 부분을 읽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따지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하게도 방금 전까지 또 통치행위 부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페이퍼를 쓰고 있다가 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작성한 지금 뭐 대법원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근거로 작성한 걸 보면 그 윤석열 현 대통령이시죠. 자신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경찰 동원한 걸 갖다가 이제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이제 국가 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아마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통치행위라는 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이 통치행위라는 것은 뭐 사법심사의 대상을 갖다 피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대법원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국가 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치주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에 위배돼서는 아니 된다. 뭐 통치행위라고 해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하지 않고 그에 위배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이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분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 국헌분란이라는 게 이제 국회처럼 헌법기관을 갖다가 권능 행사를 갖다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갖다 국헌분란이라 그러는데 당시 이제 비상계엄 비상계엄의 그 선언 담화문을 보면은 국회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전체가 다 국회가 이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는 괴물이고 범죄자 소굴이고 내란을 거기 실제로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내란을 획책하는 괴물이라고 썼어요. 범죄자 소굴이고 반국가 단체라고 거기 반국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를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계엄 포고령에서 국회의 모든 활동을 갖다가 정치하고 그러니까 일체 활동을 못 한다고 돼 있는데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이라든지 계엄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에서 어떤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만은 전혀 제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헌법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같은 걸 선포하면 국회가 정치적으로 견제를 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법부라든지 다른 행정부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으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이 이걸 견제할 자기가 계엄군을 통해서 군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이 국회 외에는 비상계엄이라든지 뭐 경비계엄이라든지 이렇게 계엄을 갖다가 해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 견제기관인 국회가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권한을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장군인을 여기를 보냈죠. 그 이유는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순간 자기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전화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고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 노골적으로 국헌분란의 목적을 갖다가 드러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언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대법원이 우리 옛날에 똑같았죠. 군사 독재할 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분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번 사례랑 똑같습니다.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통치행위고 뭐고 간에 사법심사에서 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고 계엄 선포 요건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고 보고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벌을 했죠.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뭐 내란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과 경찰을 보내서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통치의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가 그런 역사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된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또 그게 뭐 여론을 뭐 좀 뭐 지지를 얻거나 그럴 경우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말씀하신 이 헌법재판소 51조 문제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재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좀 우려 혹시나 그 이번에 사실은 뭐 조국 대표 오늘 판결 대법원 선고되는 걸 보니까 워낙 법원 헌법재판소 소위 이 법조인들이 일반 국민에 비하면서 너무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가지고 기회만 생기면 이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어떤 작은 디테일을 이용해서 뭔가를 가로막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런 거라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다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내란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헌법 위배 행위가 너무 명백하고 또 계엄 선포 행위라는 그런 것도 또 어쨌든 행위 자체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내란 관련 것만 하더라도 정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정이나 선택할 여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될 때까지 계속 이런 지난번 촛불 같은 이런 모임들이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김남준 교수님의 생각과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51조 문제인데요. 사실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하는 게 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재판, 그러니까 형사소송이나 형사재판하고는 이제 별개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별개로 갈 수 있고 이거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 문제가 그대로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실제로 옥신각신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뭐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기는 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통치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지금 범죄 심사도 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헌법재판에서도 이것도 헌법재판소 입장이 통치행위 그 자체가 이제 헌법이 정한 절차나 요건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하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계에서 5.18 재판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95년, 97년도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법원의 판결도 2022년, 2023년에 이러면 훨씬 더 진전된 결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고 통치이론은 우리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이상민, 윤석열 등이 대학 다닐 때 헌법책에 나와 있던 거거든요. 통치행위론, 대통령 특별권력관계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특별권력관계론 십자포화를 맞고 다 깨져가지고 지금 특별권력관계론을 내세워가지고 이거는 내 권력 내 거니까 법이 건드리지 마.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통치행위론도 다 사라졌죠. 그냥 폐허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 이제 법률사에 하나 이제 과거의 유물로 남아 있죠. 근데 유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묘하게도 이번에 주도한 사람들이 그 과거의 유물의 신봉자로 되어 있는 분들인데 사고가 1980년대 초에 머물러 있으니까 80년대 초에 결행했던 계엄도 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입장에서 법 밖의 법 위의
통치행위로는 없습니다. 일체 있을 수가 없고요. 아무튼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치적 결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잖아요. 이라크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 우크라이나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가시화가 되려고 하면 우리 국회의 어떤 예산 조치도 거쳐야 되고, 관련 뭐 법에 대한 동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그걸 다 어떤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 거쳐야 하나의 정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엄령만 하더라도 대통령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국무위원들이 부서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또한 군사상 행위도 같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군사상 행위도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이제 부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약을 가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때는 국회 지체 없이 통과해야 된다 했는데 국회 통과 안 했죠. 국회 통과 뭐가 서류가 왔습니까? 국회 통과 안 했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헌법 법률을 다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엄법에 따르면 5조에 계엄사령관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대통령은 그냥 계엄사령관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안건에 계엄사령관 안건이 올라왔어야 돼요. 근데 5분밖에 회의하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회의록도 없는, 거기에 지금 계엄사령관 임명 자체가 이미 위헌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들도 현재는 헌법과 법률상의 적법 절차를 위한 규정이 구석구석 박혀가지고 대통령 어느 날 술 먹고 홧김에 나 계엄할 거야 라고 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가 칭칭 다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 위헌이고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정리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심판 절차에 대해서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손준성 사건에 대해서 지금 손준성 탄핵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정지하겠다. 요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양해가 됐는 건지 정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왜 안 하냐고 대법원재판소에 문의를 하니까 이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손준성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징계가 지금 작동되지도 않고 그 경우에 재판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본인도 기다리는 것을 양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 헌재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니까 있는데, 좀 이 내란건 계엄과 위헌 위법성 이 부분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고, 특히 이제 긴급성을 요한다는 측면이 다르죠. 국군 통수권 문제, 정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불안정하게 도저히 놔줄 수 없다는 이런 류의 이제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동 온갖 꼼수가 작동할 텐데, 저는 꼼수 작동은 철저히 대응하되 마음속으로는 즐겁게 어떤 또 꼼수 묘책을 만들어낸지 한번 보자. 인간 지혜의 무궁한 가능성, 법기술자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고 즐기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자라고 국회에서 요청받은 게 12월 9일 12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이틀 동안 이걸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좀 모아 가지고 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따듬어 가지고 완성된 버전을 내놓도록 하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또 국민은 국민대로 다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은 국회에 200명이 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이 명하는 겁니다. 명하는데 지난번에 200명으로 통과됐으면 누구의 공로냐 할 때
8명의 공이다. 뭐 이렇게 아마 8명의 영웅으로 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이 그걸 용납 안 하는 거죠. 8명이 아니고 국회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할 뿐이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분명히 살아있으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 헌정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국민이고 저력을 가진 또 국회고 헌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역할과 저희들의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끝내주시고. 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과정에 보니까 김윤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임광현 의원님 왔다 가셨고 또 저 뒤에 우리 민병도 의원님도 계시고 이용우 우리 법률위원장님도 계시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대로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